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또 중년이신 분들도 심지어는 젊은 분들까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10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1위로 나타난 건 예전부터 계속 그게 1위였던 것 같은데요. 암이 1위였고요. 2위는 심장질환이 2위예요. 그리고 3위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4위가 폐렴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5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6위 당뇨 이런 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암도 암인데 이 심장 관련되는 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우리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그분들의 사인이 많은 경우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쪼록 날씨도 또 차가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아들이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어르신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반대로 삶을 포기한 채 혼자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댁은 아들 1명, 딸 1명, 슬하에 일남 1녀를 두신 댁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첫째, 그리고 이제 밑에가 여동생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지금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나이가 42세, 42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세상에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집 자식이나 다 귀하겠죠. 근데 저희 아들도 참 귀하게 자랐어요. 처음에 얻을 때도 참 힘겹게 우리에게 와주었고, 근데 이 아들이 뭐 체력도 조금 원래 안 좋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물이 워낙 출중해서 영화배우보다 훨씬 잘생겼대요. 근데 그 어르신 말씀에 영화배우가 선생님 우리나라 영화배우 말고 외국 영화배우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땠는데요 했더니 피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윳빛깔. 네, 예. 그 옛날에 막 제임스 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김치를 안 먹었대요. 김치도 안 먹고 입도 짧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숟갈을 조금 더 먹이려고 요리란 요리를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잘 안 먹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먹으면 조금 먹으려나 싶어서 이 집은 친구들의 아지트가 됐답니다. 이 부모님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매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늘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딸이 이 어르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사실은 오빠가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이게 이 어르신이 알게 된 때에는 굉장히 마지막 단계 때 알려진 거예요. 암에 걸렸었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재발한 상태이고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얼마 못 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조금 지나면 눈도 안 보이고 해서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힘겹게 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막을 들어보니까 딸하고 그 며느리하고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오빠, 아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고 그동안 이제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듯 했다가 재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면
부모님께 나았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차인데 괜찮아지지 않고 다시 이제 더 안 좋아졌고 이제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 어르신 표현에 의하면 먹먹하고 여기가 뭐가 꽉 막힌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이제 좀 됐지만 병원에 못 가고 있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내가 아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아들이 본인이 얼마 못 산다는 거를 아직은 모르고 있대요. 가족들이 얘기를 차마 못 해준 거예요. 좀 이렇게 밝고 명랑한 아들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도 지난번처럼 또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병원에 이제 뭐 가족들이 가면 또 유머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그 앞에 만약에 갔다 하면 이 밝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눈물을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속상해서 아들을 보러는 차마 못 갔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죠.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못 갔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아들이 참 잘생겼다 그랬죠? 며느리는 인형처럼 생겼대요. 정말 예쁘게 생겼고 애가 심성도 참 착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며느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며느리는 오히려 우리는 계속 우는데 덤덤하더래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 과정을 다 겪어왔고 지금쯤 며느리가 덤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며느리 또 밑에 아들이 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떠나갈 상황이 됐으니 내가 이 두 아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며느리는 지금 울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른들이 전화를 하셨는데 덤덤하게 있었던 사실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어르신들은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떨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또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죠.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면 고민이 되실 부분이 과연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해준다고 하면 어디까지를 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복지 쪽에서 또는 상담 심리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남았든 긴 기간이 남았든 삶에 대한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쭉 되돌이켜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요,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 예. 그렇다 해도 만약에 간혹 가다가처럼 오래 사시는 경우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지금 진단 내려지고 상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처럼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 아들에게 그거를 안 알렸을 때는 아들과 이 부모님과 남아있는 가족들과 이별이라는 거, 이별에 대한 준비나 이별에 대한 의식 없이 헤어진 거에 대해서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첫 번째 하실 일은 아들에게 너가 얼마 이제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하셔야 될 부분이 아들에게는 아주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늘 같이 밥을 먹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표현을 하기를 우리는 친구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돈독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들이 좀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친구들은 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고 심지어는 그 친구들 중에서는 같은 날 태어난 친구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두터울지 알겠고 아들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준다면 아들에게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 줄 때 더없이 따뜻한 마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금 연락을 취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아들에게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가족, 또 남아있는 가족,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안심시켜주는 거. 남아있는 너의 그 아내랑 아이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같이 돌보겠다라고 해서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고요. 이분이 자녀된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못 살고 떠나간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분 잘못이 아닌데 죄책감을 갖게 된대요. 내가 먼저 가는 거에 대한 죄책감. 내가 부모님을 두고 앞서가는 거에 죄책감, 또 내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에 대한 이러저러한 죄책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락하기가 있어요. 이제 괜찮다고, 이제 마음 편하게 떠나셔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분이, 아드님이 기력도 있고 이야기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르신이 아들에게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그렇게 진단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꺼내셔도 될 것 같은 게 이 정도 됐으면 아드님은 제 생각에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눈물을 참지 못한다든가, 가족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를 대하는 모습 자체가 말 한마디여도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아들 기준으로 보면 내 여동생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나를 찾아왔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늘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인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별과 관련된 의식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가족들이 표현을 그동안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들은 오히려 알고 있었다고 하면 더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당신은 이제 얼마 길게는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닐 거라고, 오진일 거라고,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부정을 해도 아무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맞다고 사실이 나오니까 두 번째 단계는 분노죠. 왜 하필 나냐고. 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TV 뉴스에서 범죄하는 거 나오면 저렇게 나쁜 행동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왜 먼저 가야 되냐고 분노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 아들로서 기준을 한다면, 아니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쟤네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만 내가 좀 보고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타협이에요. 예. 그래서 타협 단계도 있고, 네 번째 단계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훅 꺼져요, 감정이. 그래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우울 단계가 돼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까지 딱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에요.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그때 수용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앞에 내 과정을 어쩌면 알고 있었다고 하면 내 과정을 표현을 못한 채 지냈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다녀간 뒤에 혼자 병실에 남아있을 때 화도 냈을 거고 눈물도 났을 거고 혼자 그 긴 시간을 괴롭고 힘겹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5번째 단계인 수용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내는 게 더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아들과 분명히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남겨져 있는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아까 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취하시고 그때 다른 얘기 하실 거 없고 우리가 너에게 큰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 말씀을 조금씩 반복해서 해주시면 며느리도 조금 힘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어르신은 일남일녀를 키우시면서 딸은 공주처럼 아들은 정말 왕자처럼 열심히 키우셨는데 어르신 말씀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아이들 열심히 키우면서 부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재산도 부도 많이 축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밖으로 사회에 내가 좀 기부를 하면 아들이 1달, 2달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슬펐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이 찾아가서 아들 손도 잡고 얘기도 하고 이별에 대한 시간을 같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마무리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이 뭔가 획기적인 어떤 행동을 대단한 행동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르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이번 상담에서는 어르신 마음을 이렇게 토닥토닥 쓰다듬어 드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마음을 추스리시고 더 아픈 아들에게 이제 달려가실 용기가 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병원에 가실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장착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번 상담에서는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슬펐던 사례였습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걱정을 하곤 합니다. 요즘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건강 관련해서 얘기 나오니까 훅 이제 나의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셨죠. 저희도 다른 상담도 그렇지만 건강 관련 상담 받으면 좀 마음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저희도 연령대가 이제 비슷해져 가고 앞으로는 노인 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지 않고 곧 우리의 이야기겠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질환 하면은 우리 제일 많이 거론하는 질환들은 치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은 질환은 고혈압이 1위더라고요. 네. 고혈압이 1위고 그 다음이 치주 질환이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그 10위 안에 보면 등 통증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예. 위 십이지장 그쪽에 염증도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혈압은 중년 이후가 되면 뭔가를 짜게 드신다거나 잘못 건강관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이유보다는 나이가 드심으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혈압 같은 거 걸리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짜게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좀 짠 경향이 있어요. 김치도 그렇고 우리 왜 이렇게 장아찌 많이 담가 드시잖아요. 근데 풋고추를 예를 들어드리면 풋고추 그냥 드시는 거 하고 풋고추로 장아찌 만들어서 드시는 거 하고 나트륨의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640배래요. 그러니까 이 장아찌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지는 않겠지만 먹을 때마다 2장 먹을 거 하나 집으면서 이거 640배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체외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칼륨이에요. 그러니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함유된 음식을 챙겨 드시면 그동안 먹었던 짠 기운을 바깥으로 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쉽게 드실 만한 게
고구마가 칼륨이 많은 음식이니까 고구마를 찌든 뭘 하든 해서 조금 드시면 즐겁게 드시기도 하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위는 고혈압이었습니다. 역시 치주 질환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건강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